세계와 경제를 담는 새로운 지식 플랫폼 메디치 보라 매대표 김현종입니다.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입니다. 한중수교가 이루어진 뒤로 한국은 어떻게 보면 중국과의 경제관계에서 상당히 많은 플러스를 거둬왔는데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과연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 전문가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한중 무역의 현황부터 한번 좀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조금 옛날 얘기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2003년, 4년 정도에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가 이제 집단적으로 성장을 해왔던 공동체의 어떤 자신감이 확 꺾였습니다. 근데 외환위기를 우리가 조기에 극복했거든요. 막 금모으기도 하고 고환율에 우리 대기업들이 수출을 또 잘해서 조기에 극복을 했는데 외환위기 극복한 줄 알았더니 바로 이제 미국 경기가 나빠지면서 수출이 나빠지고 수출이 둔화되는 걸 조금 만회하려고 우리가 2000년대 초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보면 카드 버블을 만들었죠. 사람들에게 대학생들에게도 막 카드 발급해주고 하면서 미래의 노동을 저당 잡혀서 막 전 국민이 카드 끄면서 신나게 썼었는데 이제 뭐 수출도 잘 안 돼. 그리고 카드 버블도 붕괴돼.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울 거다라고 비관론이 많았는데 근데 결과적으로 그 비관론은 틀렸습니다. 한국 경제가 20년 동안 비교적 잘 성장했는데 저는 그것의 90%는 중국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난 20년을 보면 경제라는 게 소비, 투자, 수출, 정부 지출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뭐 민간 소비는 만성적인 정체입니다. 투자도 뭐 제자리 걸음. 근데 정부가 돈을 많이 썼고 하나는 수출인데요.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해서 벌어들인 무역수지 흑자가 7,800억 달러인데요. 그 7,800억 달러 중에서 중국에서 벌어들인 게 6,900억 달러입니다. 우와, 잠깐만요. 상황을 정리하면 IMF 외환위기가 왔었고 김대중 정부가 금모으기 등 굉장히 노력해서 극복했고 또 카드 버블도 좀 있었고 그 덕도 봤는데 그 이후에 성장 동력이 충분치 않던 시점에 중국으로 인해서 덕을 봤다. 생각지도 않게 중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성장의 동력을 만난 것이고요. 글로벌 경제가 전체적으로 중국 덕을 봤지만 우리가 교역을 통해서 돈을 버는 무역수지란 관점에서 보면 중국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번 나라가 대만이고요. 두 번째가 한국입니다. 미국보다 더 많나요? 미국은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죠. 중국은 미국에서 돈 많이 벌고 한국이나 대만, 독일 같은 데는 중국이 교역에서 적자를 보고 뭐 이런 구조였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난 5월 달에 거의 뭐 한 28년 만에 적자가 난 겁니다. 근데 6월, 7월, 8월 계속 적자가 쌓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구조화되고 고착화된 현상이냐? 아직 판단 내리긴 이릅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지금 봉쇄령이 내려져 있잖아요. 중국 경제가 매우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런 적자가 구조화된 현상인지 아직 예단하기는 힘들지만 저는 어떤 변화의 와중에 있다라고 해석하는 게 그래도 맞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는 적자야 지난 5월부터 났지만 대중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일본도 계속 돈을 벌다 좀 막 적자가 나와요. 독일도 그래요. 그럼 이것이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라기보다는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었던 나라들이 가졌던 어떤 중국과의 관계가 뭔가 이제 중국에서 돈 벌기가 어려운 그런 구조로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우리나라가 중국이 성장을 하면서 그 덕을 가장 크게 본 나라이기 때문에 어떤 중국과의 관계가 혹시 바뀌는 건 아닌지 또 바뀌었으면 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되는지 그런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봅니다. 그동안과 달라진 점은 뭘까요? 뭔가 이제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졌다는 것은 전보다 더 좋은 제품을 좀 더 싸게 만들 수 있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국 기업들이 수출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만드는 거죠. 우리가 중국에서 비즈니스를 할 때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무역 수지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출하고 수입하는 것의 이제 차이인데 대체로 많이 나가는 게 우리가 이제 중간재라고 하는 완성품을 만들기 전에 들어가는 중간재를 우리가 중국에 많이 수출을 했고요. 우리나라 한국 경제가 가진 정체성도 글로벌하게 보면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 국가라기보다
중간재를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뭐 중간재 잘 만드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폄하할 이유는 전혀 없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경쟁력인데 한국으로부터 사오던 걸 중국 기업들이 직접 만드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과 중국 간의 경쟁력의 근본적인 변화인 것 같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국에서 버는 방법은 중국 현지에서 중간재가 아니고 소비자들에게 직접 뭘 이제 파는. 근데 중국에 가장 먼저 공을 들였던 기업 중에 하나가 롯데그룹이거든요. 근데 요즘 뉴스를 보시면 롯데그룹이 철수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보면 중국과의 중간재 교역에서 좀 뭐 적자나 흑자가 나는 게 줄어드니까 그럼 완성품을 가지고 중국 시장을 공략해야 된다라고 하는 조언이 나오는데, 우리 기업들이 그거 몰라서 안 한 거 아니었거든요. 2000년대 초에 월마트와 까르푸라고 하는 거대 유통자본이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우리 걱정은 야 이제 한국 유통업체를 다 죽었다 생각했는데, 지나고 봤더니 월마트와 까르푸가 손 털고 나갔잖아요. 포기하고. 그래서 그 나라의 내수 시장에 직접적으로 물건을 파는 거는 그 나라 소비자와 정서적, 문화적으로 잘 코드가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중국의 약간 공격적인 민족주의, 내셔널리즘 이런 것들도 제 생각엔 사업하는 데 좀 핸디캡인 것 같고, 그리고 본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중국과 중간재를 교역하면서 무역수역자를 크게 볼 때는요, 중간재는 기본적으로 범용 제품입니다. 철강, 화학 이런 게 물건 만드는 데 들어가는 중간재잖아요. 철강을 예로 들면 한국의 포스코라고 하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양질의 철강을 만드는 좋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코의 철이 굉장히 질이 좋더라도 쇳덩어리는 쇳덩어리거든요. 다른 기업들도 비슷하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재 교역을 할 때는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수혜를 보는데, 중국의 내수 시장에서 성공한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그야말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 5년 전에 아모레퍼시픽이라고 한국의 좋은 화장품 기업이 예전에 굉장히 성공의 신화를 썼거든요. 근데 아모레퍼시픽이 잘한다 그래서 다른 화장품 기업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서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사 중국의 내수 시장을 공략한다 손 치더라도 이것이 개별 기업에게는 굉장히 좋은 성공의 스토리가 될 수 있겠지만 한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받는 수혜는 적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네. 센터장님도 중국 주식 좀 갖고 계신가요?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약간 아이러니하게 생각이 드는 것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대체한다 그러면 그 주식을 사면 돈을 벌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매우 직관적이고 상식적인 이제 생각인데, 장기 성과가 중국 시장이 제일 부진합니다. 2007년 말입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S&P 500 지수가 한 1600 했거든요. 근데 지금 한 4000 합니다.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 2000인데 지금 한 2400이고 얼마 전에 3000 넘어까지 갔는데, 중국의 상해 종합주가지수 그때 6100, 지금 3000이에요. 반토막이네요. 그럼 이게 성장과 주가의 괴리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데, 저는 한국도 가장 좋았던 시기는 80년대 후반에 3조 황이거든요. 경제의 활력만 따지면 지금보다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가 훨씬 활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식의 성과가 외환위기 이전에 좋았느냐? 80년대 후반에 3조 황 딱 3년만 좋고 나머지는 제대로 오르지 못하고 굉장히 나쁜 시장이었거든요. 그러면 경제가 고성장하는데 왜 주가가 못 오르는가?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보는데요. 경제가 고성장한다는 거는 기업이 돈을 벌 기회가 많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이 주식 투자로 성공하려면 기업이 돈을 버는 게 주주들에게 잘 넘어와야 되거든요. 이게 일종의 지배구조나 거버넌스인데, 우리나라 고성장할 때 보시면은 그때 3대 재벌이었던 대우그룹이 분식회계 했죠. 또 전두환 정권 때는 10대 재벌 안에 들었던 국제그룹을 대통령이 날려버렸어요. 그런 식의 사회적인 신뢰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나라에서는 주식이 잘 안 돼요. 이게 총체적인 신뢰 인프라의 문제인데, 저는 중국이 좀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한국의 과거를 들어서 중국의 미래를 뭔가 전망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고성장할 때 주식이 안 됐는데 전 중국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보는데, 저는 뭐 금년 10월 달에 시진핑이 거의 뭐 이제 개혁 개방 이후로 처음으로 산연임을 하는 건데, 중국의 여러 가지 질서가 약간 권위주의적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경제와 주가 분석에서 우리 김학균 센터장님의 장기인 역사와 인문학의 바탕. 아닙니다. 예, 그건 너무. 예, 그 얘기, 그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듣고 싶고요. 특히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변화, 요 가능성도 좀 같이 좀 더 말씀하시죠. 예. 최근 2, 3년 동안에 중국의 권부가 알리바바를 건드렸죠. 또 디디 추싱이라고 하는 배달업체, 사교육업체 손 안 댄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사는 거는 중국인들의 권리입니다. 자기들이 사는 방식은 자기들이 정할 권리가 그들에게 있지만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이 주주들의 어떤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사회는 주식이 안 돼요. 저는 중국의 지난 10여 년의 과정이 어떻게 보면 서구식의 글로벌 스탠다드가 아닌 중국인들이 자기식의 길을 좀 선택할 수 있다고 보지만 그것이 투자자에게 우호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배구조나 사회 신뢰 인프라의 문제는 조금 최근 10년 동안은 좀 중국이 가진 좀 독특한 면이 좀 드러난 것 같고. 지배구조라는 점잖은 말씀으로 하셨지만 제가 듣기에는 정치가 경제를 누르고 그렇게 해서 눌림을 받은 경제는 주가의 부진으로 나타나고 재산권의 문제. 주식이 다시 살아나려면 희망이나 미래 가능성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걸 못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투자자의 관점에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특히 한국처럼 한국 사람이 한국 주식 사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투자자들이 자국 자산에 집중하는 홈 바이어스라는 건 누구나 있는데 우리가 중국에 투자하는 건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 거라 그러면 그런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도전이 있는 데는 뭔가 디스카운트가 있는 것이고요. 중국 주식이 못 오르는 이유는 뭐 그런 이유인 것 같고, 또 경제가 고성장하면서 끊임없이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하게 된 것이 그러라고 주식시장이 존재하는 거지만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는 별로 성과를 못 준 거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좀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미국 기업들은 투자할 데가 별로 없으니까 주식시장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사주를 삽니다. 기업 밖에 돈이 기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 있는 돈을 주식시장에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식의 자본주의가 기업이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고 기업에 있는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하면 주식시장이 본질적으로 왜 존재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지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요. 근데 중국에서는 반대의 일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식이 좀 잘 안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저는 뭐 경제 환원론자는 아닙니다. 뭐 경제가 꼭 정치를 결정한다 이런 건 아닙니다만은 지난 10여 년 동안 2012년에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로 중국의 여러 가지 모습은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중국이 사회주의 국가지만 이 사람들이 오랜 장사꾼의 전통이 흐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보다 더 자본주의적인 장사꾼 나라야라고 하는 거에서 그들은 자기들 특색의 사회주의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은 개혁 기방 이후에 나타났던 모습과 지난 10년의 중국은 분명히 좀 달라지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또 밸류체인 재편 과정에서 이 권위주의 블록으로 중국을 보고 뭐 이런 어떤 선택을 하는 것과도 분명히 연결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국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개발 독재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것은 다분히 이제 서구식의 주류 시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가 개혁 개방을 78년부터 덩샤오핑이 했고 89년도에 이제 중국에서 천안문 사태라고 하는 비극적인 일이 발생을 했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죠. 저 사람들이 개혁 개방한다 그랬는데 정치적으로는 굉장히 무도한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때 서구 사람들이 많이 놀랐지만 그래도 기대를 걸었던 거는 지금 저 사람들이 소득이 낮아서 그래. 소득이 낮을 때는 경제적인 자원 배분을 정부가 해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94년까지 경제기획원이 있었잖아요. 관료들이 기획을 해서 경제를 이끌어오는 건데 소득이 늘어나면 과연 관료들의 자원 배분이 맞는 건지 아니면 시장에 맡겨두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도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관료들의 설계로 잘했던 데는 대체로 별로 없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그 사회주의 블록이 계획 경제를 했다가 잘 안 됐고 일본이나 한국도 똑똑한 경제 관료들이 경제를 잘 이끌어 왔는데 어느 단계 이상으로 가게 되면 결국은 이제 시장에서 해야 되는 건데 일정한 단계까지는 계획 경제 내지는 관료 주도가 효과가 있는데 어느 단계를 넘어서면 역효과를 내거나 그것은 서구식의 소비에트처럼 망하죠. 모두가 동의하는 진리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요.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진리 생각인데
그래서 천안문 사태 때도 서구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게 소득이 낮은데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고 소득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 자원 배분을 정부가 못하고 시장으로 권력이 넘어가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는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높이는 중산층이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것이 좀 민주화가 될, 민주화, 이것도 역시 서구식의 시각이지만 우리나라가 소득이 높아지면서 87년 이후로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를 잡은 것처럼 중국도 경제 규모가 커지면 그런 어떤 그 절차적인 민주주의 같은 것도 중국이 할 거다란 믿음이 천안문 사태 직후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중국 경제가 커간 이후로 중국이 가는 방향은 적어도 그런 길과는 다른 길로 지난 10년 동안 저는 갔다고 생각합니다. 중국이 일종의 성장 저항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구적인 문법으로 여기서 민주화를 안 하면 뭐 더 이상 성장이 없다거나 이렇게 단선적으로 볼 건 아니다. 중국식의 어떤 해법이 나올 수도 있다. 그들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구식의 길로 가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이 잘못됐다, 여기에 대한 저는 뭐 판단을 내릴 만한 근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니지만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앵글로색슨 민족들이 만든 거예요. 그들이 만든 룰에 따라서 하는 게 투자거든요. 또 그들의 만든 룰에 따라서 투자라의 재산권이 보호가 되는 건데, 그런 길과는 중국이 조금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길이 꼭 실패로 가는 길은 아니고 또 다른 길이 될 수도 있다. 그들 길로 가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와 익숙하게 맺어왔던 관계는 뭔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역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것이 지금 무역 수지의 변화로 저는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시점에 한국 기업과 투자가들은 중국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요까지 하고 그다음에 미국으로 한번 건너가시죠. 제 생각에는 다변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중국으로부터 큰 수혜를 받았는데, 근데 충격 없이 다변화하긴 힘들 거예요. 우리가 30년 동안 중국에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기회를 가졌는데, 이것을 그 연착륙한다, 이거는 좀 쉽진 않은 일이고요.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을 보면요, 우리나라 모든 경제 지표가 IMF 외환위기 전후에서 막 바뀌는데, 지금 뭐 우리나라 이 제조업 고용이 저는 외환위기 직전이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의 정점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독일보다 제조업 고용 비중이 높아요. 한국이요. 근데 절대적인 머릿수로 따지면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의 정점은 92년인데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중 수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이 다 중국으로 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미 우리의 대기업들은 중국으로부터의 전략적인 비중 축소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중국에서 사업이 안 되고 중국에서 생산하는데 비싸지고 하니까 이미 베트남으로도 가고 인도네시아로도 가고, 롯데처럼 큰 그룹은 이제 베트남이다 그러면서 경제적 자원을 또 넣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을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은 중국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 놓았고요. 단물도 많이 빨아먹었고 지금도 거기에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해서 특히 책임 있는 관료나 이런 분들이 너무 단정적으로 이제 중국과의 그 거래 관계를 우리가 벌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중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어떤 식이든지 간에 좀 리스크는 안고 경제 활동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고, 조금 중국에 대해서는 일단 기대를 낮추고 그렇지만 차분하고 좀 그 눈에 아주 두드러지지 않게 우리가 뭐 관로를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한때 신남방도 하고 뭐 신북방도 하고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변화 필요하고, 요즘 현 정부가 실적을 어떻게 낼지 어쩔지 모르지만 중동이나 유럽의 방산 수출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도 뭐 원칙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확대 노력도 그렇고. 근데 미국 얘기가 나온 김에 좀 그거부터 좀, IRA 그 법안이 현대기아차의 전기차 보조금 감축으로 내서 이게 뭐 우리가 당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똑같네, 자국 산업 중심주의는. 우선 그거부터 하면서 미국 이야기로 좀 넘어가시죠. 네, 지금은 그 바이든 행정부의 8월 법안이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게 어떻게 인플레이션 방지 법안인지 저는 좀 헷갈립니다. 또 다른 바이 아메리칸. 바이 아메리카고요. 저는 이 네이밍을 그렇게 했다고 보는 쪽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그 바이든 행정부의 이야기는 우리가 친환경으로 가면 지금처럼 화석연료에 휘둘리면서 이 에너지발 인플레이션도 발생하지 않고 좋은 세상이 될 거야인데 그게 어느 세월에 먼 미래의 일이고요. 이거는 민주당 행정부가 하고 싶은 일을 한 거예요. 민주당의 색깔에 맞는 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고 또 약간의 지금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경제 내셔널리즘도 반영이 됐고 근데 지금 이슈가 인플레이션이다 보니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고 하는 저는 그 일종의 외피를 썼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인플레이션 방지법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걸어내고 보는 게 오히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 법안에 대한 적합한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나타난 일이기 때문에 뭔가 지금은 아무튼 경제로 설명하기 힘든 여러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세상이 세계화의 경제적 모순이 드러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1990년대 이후로 30년의 세계화의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세계화의 핵심은 중국이었고요. 뭔가 싸게 만들고 중국 사람들이 피땀 흘려 번 무역수지 흑자가 다시 또 미국의 또 이제 채권 시장에 투자가 되면서 어떤 저금리를 유지했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세계화를 가져왔던 두 힘인데요. 두 동력이 약해지는 것 같거든요. 중국이 뭔가 비싸지기 시작했던 게 벌써 7, 8년 됐거든요. 중국의 인건비가 높아진다고 하면서 베트남으로 막 공장이 빠져나가고 있던 7, 8년이 됐고 또 중국인들이 저축을 많이 하다가 저축률이 떨어진 지도 한 6, 7년이 됐어요.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을 때는 사이가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서로가 얽혀 있으니까. 근데 뭔가 경제적으로 가져왔던 좋은 연결고리가 끊어졌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사이가 나빠지는데. 네, 개인 간에도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미중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트럼프 행정부 때 시작된 일인가?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오바마 행정부 2기 때부터 미국은 피보트 아시아라 그러면서 중국이 주적이다라고 했던 게 오바마 행정부 때 일이고요. 2015년도에 그 천안문에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식 할 때 우리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가셨잖아요. 그때 굉장히 그 서구의 정치 리더 중에서는 유일하게 가서 막 외국에서 한국이 중국에 경도되는 게 아니냐라는 또 그 이야기들이 나왔고 굉장히 갈등이 있었던 거예요. 또 미국식의 질서인 월드뱅크 세계은행에 맞서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만들었던 게 다 2012년 13년이에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화로 가졌던 어떤 경제적인 효율을 추구할 수 있던 관계가 붕괴가 되면서 저는 그게 한 10여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효율을 가져오지 못하는 임계치를 지나고 나서는 뭔가 이제 정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나 투자에도 영향을 주는 단계로 바뀌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 세계화의 모순이 진행이 되던 것이 최근에 폭발한 것이지 이것이 갑자기 떨어진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좋은 쪽이건 나쁜 쪽이건 지정학이라고 하는 게 저는 투자나 경제에 영향을 주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됐다고 봅니다. 센터장님 생각에는 지금이 그러면 계절로 치면 몇 월 상순, 중순, 하순쯤 될까요? 세계화가 좋았던 시절이라고 보면 아주 뜨겁게 세계화의 수혜를 누렸던 시기도 가는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우리가 긴가민가 하면서 다시 세계화의 시대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도 후퇴한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찬바람이 부는 10월 하순 정도 아닌가 싶습니다. 겨울은 분명하게 예비돼 있습니까? 그걸 제가 알 수는 없지만 금융시장에 있으니까 제가 직장에 취직하고 나선 계속 금리가 떨어지는 것만 봤거든요. 세계 금리가 80년대 초부터 2020년까지 40년 떨어졌어요. 이거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자연의 질서처럼 보이지만 그 이전 40년은 또 금리가 올라가는 세상이 있었고요. 또 그 이전 40년 올라가기 전 20년 동안 금리가 떨어졌어요. 또 그 이전 20년은 금리가 올라갔고요. 미국 금리 기준으로. 그래서 저는 주가를 보다 보면 모든 자산 가격에는 사이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불패 이런 거 믿지 않고요. 모든 자산은 사이클이 있는데 세계사도 역시 하나의 사이클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럼 지난 30년 동안 한쪽으로 운동을 많이 했다 그러면 그 반대의 움직임이 얼마나 나타날지 뭐 저 같은 사람이 계측할 수는 없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좀 반작용이 나올 수도 있는 게 뭐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슷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경험했던 소련 붕괴 이후에 지난 30년이 2차 세계화의 시기고요. 1차 세계화는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까지를 1차 세계화라고 부릅니다. 근데 유럽 사람들이 1871년부터 1914년의 이 시기를 그들 말로 벨 에포크라고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시절. 1871년도에 보불 전쟁이 있었습니다.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이 있은 이후에 1914년까지 1차 세계대전 전까지 전쟁이 없었어요. 근데 유럽 땅이 만들어진 이후로 그 40년의 시기는 그때 기준 전쟁이 가장 오랫동안 없었던 시기였습니다.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것처럼 유럽 땅은 늘 전쟁터였잖아요. 100년 전쟁, 40년 전쟁. 그러니까 전쟁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았고요. 또 그 당시의 세계화는 지금보다 훨씬 완결적인 구조였습니다. 그때의 세계화는 제국주의 세계화였죠. 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착취하는 구조였어요. 그럼 우리들 입장에선 너무도 부당한 일이지만 그들 입장에선 굉장히 지금보다 훨씬 더 수직적이고 완결적인 어떤 분업 구조가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또 경제적으로 보면 그때는 위대한 발명의 시대였습니다. 뭐 전기, 자동차, 비행기 지금보다 훨씬 본질적인 발명이 많았던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40년의 생활을 보면서 야 이건 너무너무 좋은 시절이고 전쟁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1914년에 전쟁이 발발했죠. 그러니까 저는 갈등을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1차 세계대전의 원인도 그 이전에 나타났던 제국주의 열강의 식민주의화가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더 이상 뺏을 땅이 없으니까 그게 가졌던 효율은 그들 입장에서는 완화가 된 것이고요.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어보면 제1차 세계화가 완성됐는데 대상이 없어지고 내적 모순이 심화되면서 전쟁이 잉태되어서 그게 1차 세계대전이었다. 지금 센터장님은 제2차 세계화, 최근 30년 동안 세계화, 그 말미에 그런 어떤 전쟁까지는 아니지만 매우 심한 갈등이 오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 이 말씀 이미 그게 시작이 된 것이고 그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그 시대를 살았던 40년을 살았던 사람은 40년의 한 세대거든요. 그럼 내가 40년 동안 그것만 보게 되면 이것이 항구적인 질서로 해석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인류의 긴 역사로 보면 그 40년이 예외였던 거예요. 다 돌고 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 30년의 세계화도 이것이 매우 뭐 항구적인 진리나 저는 그것을 가능하게 했던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동력이 이미 약해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유동적인 세상이 전 열리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주가도 어렴풋이 그런 것들을 막 반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세기 말의 어떤 제1차 세계화 그리고 최근 30년 동안의 제2차 세계화 좀 뭔가 세계의 큰 흐름 속에서 정치와 경제, 군사까지를 망라한 시각에 대해서 오늘 김학균 센터장님에게 약간 맛만 봤는데 두 번째, 세 번째 나오셔서 좀 더 깊이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저는 새로운 국면의 전개 내지는 그 해법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현재의 벨 에포크 같은 세계화의 번영 그리고 그거의 터덕거림 여기에서도 또 이를테면 1차 대전 같은 전쟁처럼 전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새로운 그러니까 순환론이 아닌 새로운 국면의 전개론에서 뭐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30년의 세계화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비교적 괜찮았던 세상인데 그 중간중간에도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한국은 외환위기도 겪고 미국의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실도 있었고 카드 위기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이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지난 30년의 변화라 그러면 그 스케일에 대한 반작용이라 그러면 이것을 너무 우리가 직자적으로 이게 당장 뭐 어디 큰 임팩트를 줄까 이런 거라기보다는 저는 좀 그 서서히 바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 역시도 이것이 어떻게 그 전개가 될지에 대해서 선명한 뭐 그 생각이 있는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상상력을 발휘하고 또 다르게 생각하고
지금은 좀 이런 것들이 좀 좋은 태도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영원한 건 없고 한 3, 40년 정도 진행이 되면 대부분은 반작용이 나타났는데, 제가 갖고 있는 감은 그런 반작용이 이미 시작이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조금 희망 그리고 또 다른 절망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드는 시간을 계속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